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동남아 순방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G20 관련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쟁 또 붙고 있는데요. 한편 친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열되는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매체 민들레, 새로 만든 매체입니다. 참사 발생 16일 만에 이름을 공개한다. 진정한 애도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사 희생자 명단 158명 가운데 155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유족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댓글도 굉장히 논쟁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최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사고가 난 직후에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그 장소에 간 이유부터 애도 뭐 이런 것까지 막 겹쳐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 명단을 과연 공개했을 때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런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뭐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뭐 동의를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랬고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물론이고 뭐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공개를 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저 공개한 사람들의 그동안의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아마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네. 뭔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그 후폭풍을 좀 오래 그리고 길게 가져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민들레 측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욱이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요, 뭐,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이 들린다.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는 것이 진지한 애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진지한 애도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고 정부도 그거에 따라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네. 과연 이것이 진지한 애도라고 하는 민주당 측 인사들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아마 그 의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유족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유족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반대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공개가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족들에게 지금 아직 물어보지 못하고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업체 매체의 그렇죠. 입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동의 여부, 그다음에 앞으로 반대하실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장외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 이거 국민적 참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의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못하는 거지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 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친야 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혜미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이 더 탐사라는 쪽,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쪽이죠. 그리고 민들레라는 쪽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참여해서 뭐 최근에 출범한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데 어떻게 보세요? 더 탐사에서 이 내용들을 어떤 경위든지 입수를 하고 난 다음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에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의구현 사재단에서도 이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탐사랑 같이 민들레라고 하는 신생 업체, 지금 현재 유시민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과거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이렇게 예.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반성까지 하게 됐던, 또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됐던 인사 아닙니까? 더 탐사는 뭐 말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매체들을 중심으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점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올렸던 텔레그램 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도배될 정도로 나와야 됐다고 주장했던 내용들과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면 기존에 있었던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상식적인 순간 이 유족에 대한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동원해 갖고 국민들 앞에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해 온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상황에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매체들에 대해서도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공간에 갔던 희생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난날의 얘기들을 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2차, 3차 가해의 걱정과 우려들까지 계속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행동들을 벌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들레 측에서 이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걸 전제로 이제 공개를 한 것이니까 저는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의 평가와 판단을 받을 거라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유족들이 유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건 2차 가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가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태원에 놀러 가서 이런 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초반에 있었지만 예. 나중에 실제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게 대응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사라고 규정을 했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정부의 책임이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한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그것마저도 예.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그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들레가 쇄신하게 유가족들의 상황들을 미리 살피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의 장례 절차상 항상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애도하고 조문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더라도 예. 2월 18일 날 참사가 2003년 2월 18일 날 참사가 난 다음에 네. 그다음 아침 8시 뉴스부터 방송 3사 중에 한 방송사가 각 병원별로 예를 들면 사망자의 명단을 다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 현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 모든 예를 들면 참사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의 합동 뭐 예를 들면 분향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이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압력이 매우 셈에도 불구하고 네. 민들레가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불법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전도 다 불법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법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003년과 지금 비교하기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사망했는지를 몰랐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이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합니다만 지금은 누군지 다 신원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유족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건 바로 댓글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 편집장님, 댓글에 보면 뭐 잘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유족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지금까지 사실 누구도 이 유족들의 입장을 조사해 본 결과가 보도가 된 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의 상당수가 이 명단 공개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또 유족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보도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아마 상당수의 유족들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앞으로 별도로 보고 우리가 과거에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네. 다만 이제 전교조 명단 공개처럼 네.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지금 이 민들레라는 곳과 더 탐사가 동의 없이 공개한 부분에 관해서 네.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취하지 않을 것인지 네. 예를 들어서 찬성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송 같은 걸 할 생각은 없다. 이럴 것인지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유족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예.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의 기준과 예. 지금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예.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댓글창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댓글이 전체 여론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흐름을 보면 아마 대체적인 방향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글인데요.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런 글이 올라왔더니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요. 직접 물어보다니 뭘 물어봐요. 그랬더니 인터넷상으로 정말 유가족인지 확인이 어렵다. 유가족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삼촌도 한 명인데 저분들 중 한 명인데 유족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희생자들이죠. 그 다음은 유족이고요. 이런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언제 그쪽에게 공개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고 대화라도 하셨습니까?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공개한 측에 대해서요. 자, 유족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일방적인 공개가 과연 적절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 유족이라는 입증을 해라는 건데 본인들이 공개를 해놓고 유가족 입증해라. 이게 적절할까요?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추모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족의 입장에서의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추모를 할 테니까 우리가 추모하는 거에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일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왜 신원 공개하지 않냐, 왜 이름 공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0월 29일 사건이 있었던 날 밤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기억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10월 30일까지 SNS를 통해서 많은 사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청년들이 숨죽어 있는 모습들이 얼굴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참담하게 죽어갔던 그 모습들 속에서 일부는 CPR 때문인지 옷이 좀 벗겨지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대로 있게 되는데 이름 공개되고 SNS에 검색 등 돌려서 이런 일들을 가차없이 진행되게 되면 유가족이 있게 되는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겁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SNS의 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의 가족이 저 자리 현장에 있었다면 추모라는 이름을 들어갖고 이렇게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네.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건지 상식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 정의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담하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족 동의 없이 이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분들의 신상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정치권이긴 한데 일부 매체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창간했다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인터넷 유튜버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공개를 하는 게 진정한 추모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이제 유족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싫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최병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 당장 뭐 형사법적 책임보다는요, 이제 민사적으로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혹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명단이 공개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뭐 소송이 되었든 각종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으로 뭐 형사처벌 여부는 좀 가려지긴 어려울 예.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들이 반대하시느냐 또는 동의하시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예.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지 여부에 따라 좀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유족들은 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지금 만나신 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을 민주당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시죠. 오늘 간담회에서 유족분들 명단 공개에 대해서 입장 말씀하신 게 있나요? 가족들께서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자들의 이런 희생자들 국민 속에 이렇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희생자들이 이렇게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들레라는 좀 새 언론에서 희생자 명단을 전부 공개를 하는 그런 기사들 이런 게 있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정한 이런 제대로 된 추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된 명단이 공개되고 또 사진이라든가 유패가 보신 상태에서 추모가 돼야 되는데 오늘 뭐 희생자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 뭐 유족 동의를 얻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더 탐사, 민들레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금 의원님, 왜 이렇게 급하게 공개를 했을까요? 지금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유가족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이름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민들레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또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도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족이나 희생자의 사생활이라든지 2차 가해라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라는 의도를 이렇게 노정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람직하지 못했고요. 일단 정말 진심으로 공당으로서 애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한다면은 네. 이런 식의 활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김종욱 교수님, 뭐 당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 뭐 당을 대신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로 출범하는 매체이고 또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이 술자리 의혹을 또 제기했던 그런 매체다 보니까 유튜브다 보니까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탐사랑 민들레가요 민주당만 듣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만약에 더 탐사라는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입니다만 보시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울분들을 토해요.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 민주당도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당인데 더 탐사 또는 민들레를 활용해서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좀 정치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면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 속에서
현 정부가 맨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자라고 얘기했었고, 사고라고 그랬고 사망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현 정부는 계속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고 네. 이런 어떤 명단 공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환기시키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전체 공감대는 뭐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예. 거기에 맞는 절차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공감대를 거치지 않고 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유가족과 어떤 사회 여론, 민심에 의해서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사주했다거나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예. 없다면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민주당이 사주해서도 안 되고 사주하는 정당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표가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공개해서 애도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예.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민들레가 튀어나오면서 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더 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인가? 그걸 누가 받았어요? 김의겸 의원이 받아서 질의해가지고 또 난장을 예.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정말로 여기서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정권이 지금 이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 그것 자체가 지금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축소하려 하니 이 문제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확대되는 것에 예.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사주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정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예. 그러니까 더 탐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이제 더 탐사 그러면 많은 뭐 언론에서는 뭐 친야 또는 친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 더 탐사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단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단 같은 경우도 저희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네네. 발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더 탐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 발표할 공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아주 치밀한 의도들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민주당이 여기다 뭘 얻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리가 지난번에 답할 때는 뭐 대다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접촉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 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을 만난 유족들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요. 또 반대쪽에 또 다른 분들은 공개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더 탐사, 민들레 이쪽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여야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연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거친 말들도 오갔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자. 건강 회복하세요. 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네,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각 12일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공식 프로그램인데 그 일정 대신에 소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아까 보셨던 장면 중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A군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이걸 두고 오드리 헵번 따라하기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런 그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심장병 어린이 이제 이렇게 가서 뭐 위로를 하고 하면 대개 보이는 장면들이 저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왜 광고에서 여러 번 나오죠. 각종 구호단체들이 이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걸 보면 대개 장면들이 다 비슷해요. 사람 바뀌고 뭐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의료원을 방문해서 또는 저 A군의 자택을 방문해서 저런 장면을 보여줬다 하는 건 그게 오드리 헵번뿐만 아니고 저런 그 여러 가지의 광고 모델이나 또는 사진 같은 데 등장했던 다른 사람들하고도 저도 육안으로 보면 대단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장면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장경태 의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고 뭐 그러는 건 저는 거의 뭐 스토킹 수준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러면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저러면 또 저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간 김 여사의 복장과 사진 컨셉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 대통령 집무실, 나토 정상회의, 정조 대왕함 진수식 등 김건희 여사 복장에서 제클린 케네디의 복장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직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첫 해외 순방지였던 스페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복장뿐만 아니라 컨셉, 구도, 시선 처리 등도 제클린 케네디의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이번 푸놈펜의 소년과 같이 찍은 사진도 그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자, 뭐 장경태 의원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따라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뭔가 어떤 옷을 입는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많이 화제가 됐죠. 그냥 영부인이 입는 옷이나 스타일 같은 것 자체가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또 관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클린을 따라했다라든지 뭐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 그래서 코스프레 정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흉내냈던, 뭐 누구를 따라했던, 그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 또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다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 배우자 프로그램이, 공식 프로그램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그 심장병 어린이의 집을 찾는 그런 장면에서 과연 배우자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취소하고 가는 부분에 혹시 외교적인 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자꾸 뭐 복장이라든지 뭐 누구를 따라해서 뭐 제키룩이다, 이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영부인으로서 그 외교적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다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좀 더 이렇게 생산적인 것이지, 자꾸 뭐 코스프레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외교 결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유엔 총회 나갈 때는 왜 나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배우자 프로그램에 갔으면, 아니 왜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서 지난날 대통령 배우자 역할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을 겁니다. 실질적인 본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장면 속에서 비난할 거리를 찾기보다 저기에 안겨있는 저 아이가 얼마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생명의 본인 스스로의 삶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저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일정을 바꿔서 다시금 찾고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든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대통령 배우자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 보탬과 네.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얘기해온 만큼 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행동들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코스프레 얘기를 하는데 예. 코스프레 정치로 대한민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최고봉은 피해자 코스프레. 윤지호 씨 아직도 캐나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과 조치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우선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소년 이 심장병 수술해주겠다고 지금 지원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아마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이 한 생명을 또 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를 두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빈곤 포르노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네. 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빈곤을 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삼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5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은 좀 과민한 주목 자중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시죠.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과민한 주목을 하는 것 또한 좀 자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 이렇게 그냥 마치 무슨 수도권처럼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공격은 좀 언어의 품격에 맞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이 이렇게 발언으로 한 겁니다만 이 사진이 돈 것들은 네티즌들이 만들어서 돌린 건데 이게 일종의 문화입니다. 밈, 짤 이래서 네. 어떤 문화가 있게 되면 그걸 흘러다니게 되는 것이고 자기 놀이문화처럼 흘러다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흘러다니는 놀이문화들은 세태들을 반영하고 민심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수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도하게 거기에 근거해서 네. 소위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어쨌든 올바르게 예를 들면 소위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 행보와 관련돼 있는 예.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네. 소위 어떤 것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근데 본인이 롤모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예. 그건 존중해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도 5선이신데 저렇게 계속 그 문제제기 하시는 건 일면 동의하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 스토커 같기도 해요. 일이 나올 때마다 이상민 의원님은 문제제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올바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분이 하시는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동일한 잣대로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과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외교활동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외교 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조현동 차관이 이와 관련된 답을 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안 간 게 혹시 결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상 부인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가면 그 나라 홍보가 되니까 주최한 입장에서는 와줬으면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부인들 가운데 5명이 앙코르와트를 갔고요. 6명은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래서 과반수가 이 개인 일정을 소화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선 이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물론 그 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와트 방문해주면 그게 이제 뉴스를 타고 그러면서 그러나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그 프로그램은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네. 자 지금 국내에서 이태원 참사 예. 뭐 지금 아직 그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동남아 그 순방을 해가면서도 네. 사실은 국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뭐 국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남아 순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국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와중에 거기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예. 앙코르와트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만약에 무슨 그 행사를 진행했다? 그것이 과연 예. 우리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그런 정무적 고려도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직 외교관들 몇 명한테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좀 외교적 걸레의 문제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대부분 비공식 일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사진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놓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기 가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자기 일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공보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또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는데 네. 항상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스틸컷만 가지고 공개를 하다 보니 매우 많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일정들을 하시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앙코르와트 가서 이 정상 부인들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거 그거 민주당이 가만 놔뒀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는데 어디 영부인이 그렇게 관광지를 가느냐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뭐를 해도 어쨌든 간에 그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이경 대변인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SNS에 올린 사진인데 참사 희생자들의 이 시신이 쭉 있는 흰색 천에 덮여 있는 그런 사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이번 이 화나의 집을 방문한 거 그걸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 한복판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압살을 당해서 저렇게 복도에 방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될까요? 작작 좀 하세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사진 내렸습니다. 김병빈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글 올리고 또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지난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난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책임 있는 민주연구원의 아마 부원장일 겁니다. 그때도 이 참사에 대한 원인을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게 됐던 글을 올려서 예. 당내에도 여러 후폭풍이 있었지만 내리고 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을 하고 특히 유족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경 씨에 관련된 이 글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경우는 예. 특히나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장면, 저 사진을 띄워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본인 SNS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께서 이 일을 정치적인 색채 다 떠나서 상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좀 한번 들여다보고 민주당도 후속 조치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진 저희들이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이 당시 관계되는 분에게 보셨냐 그랬더니 그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좀 참담한 그런 사진인데 그걸 김 여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같이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 김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이 공개되자 우상호 의원 민주당이죠. 보기 민망하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그거 팔짱을 왜 낍니까? 저는 그게 공공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특히 공식 저 사진 촬영인데 팔짱 끼고 하신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친근함의 표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 장소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상대방이 결례를 느끼지 않으면 상관은 없으니까 굳이 뭐 지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국민들이 있죠. 볼 때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예, 뭐 파티면 모르겠다 그랬는데 갈라 만찬이니까 뭐 사실 파티의 성격은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요. 근데 상대방이 결례라고 느끼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으니까 뭐 결례를 느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정서상 이 대통령 부인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있다?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건? 사실 예전 영부인이 다른 나라의 정상에 팔짱을 낀 모습이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에 나진 않는데요. 예, 잘 없더라고요. 예, 잘 있지 않는 장면이라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이례적이고 좀 생소해 보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불편해 보인다라는 지적들도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있을 때도 팔짱을 끼고 그리고 둘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명이 사진을 예. 찍을 때도 팔짱을 끼는 또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적으로 친분을 과시하거나 또 친근감의 표시일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진을 찍고 외교의 무대인 것인데 굳이 팔짱을 꼈어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상대에게 뭐 결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례적이고 좀 생소해 보이는 장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소해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저것이 과연 우리가 문제 삼고 비판할 만한 행동이냐? 예.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우선 저 자리는 갈라만찬이니까 예. 공식적인 회담 자리가 아니고 예. 복장도 그렇잖아요. 뭐 넥타이 매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런 식의 뭐 정상 간의 만찬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의 만찬이나 이런 데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면요. 거기서는 온갖 농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비공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한 장 딱 보고 그걸 가지고 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분위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 저는 장관들 만찬 이런 데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장관 만찬. 그러면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럼 뭐 보시는 분마다 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 외교 잘한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 사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제들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성공회 대한교구 소속인 김규돈 신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전을 비판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동남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암담하기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매우 부적절하죠. 또 특히 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신의 이름으로 소위 국민 또는 신도들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목자와 같은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종교가 정치화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소위 저희 태극기 집회 같은 거 많이 볼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하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로서 종교인들이 발언을 하시기 시작하면 저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어디에 예를 들면 귀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 참사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유가족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저런 분들의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 아주 매우 소수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인 모든 분들은 저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서까지 SNS에 공개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는 성공회가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책을 다 빼앗고 사실상 신부직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의 제기가 있으면 다시 뭐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 성공회 차원에서는 일단 면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글이 공개할 의도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은 건데 이게 공개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본인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전용기 추락하면 한 200명 타고 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인가 한번 묻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생각은 그대로인데 다만 공개돼서 미안한 건지
아니면 이 자신의 생각 자체가 뭔가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의 김규돈 신부가 있으면요, 천주교에는 박주환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1편, 2편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누구가 보낸 걸 합성을 해서 이제 본인이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포스팅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떨어지는 두 사람이 윤 대통령 부부입니다. 기도 2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반사, 댓글에는 반사 이런 식으로 또 글을 달았더라고요.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되어 가지고 진짜 어느 누구도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이 현실이 굉장히 참담한데 이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종교인들이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용서와 사랑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표현 자체가 너무 극악해서 평론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상당히 준열하게 비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러한 정도의 정치 사회라면은 이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에도 역시 그 정치인들과 정치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가 모두의 그 희생자의 영정 공개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서로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악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심지어는 종교인의 입에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정도의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라는 자체는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예, 뭐 암울한 시대에 이 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할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쪽 저쪽 다 가리지 않고 이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종교인의 이름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더 탐사라는 곳이 제기를 했었죠.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아마 대략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녹취록 한번 다시 보실까요? 김앤장 애들 있잖아.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선반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까지 잡은 거야. 진짜? 나 아예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알아? 뭐가 있어? 그때 와가지고 셋이 뭐야 지금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저 무슨 뺏기고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 뺏기 그거 다 가지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을 먼저 왔어. 풀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도약이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한시야.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갤러리아 이쪽 골목이야.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 데야. 아니 3시간을 놀러갔어. 네. 자,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녹취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또 틀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의혹이 터진 강남구에 이제 주점을 지난주에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 편집장님, 왜 이 의혹이 허위일 거라고 경찰은 보는 겁니까? 자, 우선 현장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주점을 가봤는데 그 주점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합니다. 넓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그 녹취에 보면 그 김앤장 변호사 35명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37명 정도가 거기서 술을 먹고 뭐 예. 주인이 있고 밴드마스터 있고 첼리스트 있고 그러면 40명 정도가 거기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좁다. 네. 저거 지금 44평이라고 나오는 거는 저게 등기평수입니다. 예. 등기평수니까 아마 실평수는 대략 3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 주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굉장히 골목이 좁다고 하거든요. 예.
국민일보가 지난 금요일에 저 현장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옆에 보면 문이 닫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왜 그 주차 요원들 있잖아요. 발레 파킹. 발레 파킹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7월 19일 날 밤에 대통령이 거기에 왔고 법무장관이 왔고 김현장 변호사 30명 이상이 왔으면 그 골목에 아마 차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 요원들, 그러니까 발레 파킹 요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그런 코멘트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조사뿐만 아니고 경찰이 그 주변을 다 탐문해서, 물론 첼리스트는 지금 소환 요청을 했는데 첼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누구도 그날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그 첼리스트 소환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내용이죠. 사담이죠. 그러니까 첼리스트와 그 뭐 전 남친이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겠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의혹으로 번진 거, 이 첼리스트 남자친구와 첼리스트와 남자친구가 서로 통화한 걸 녹음한 걸 이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확보를 했고요. 이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틀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제가 자, 저렇게 김의겸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날 더 탐사라는 데서는 이제 특집처럼 이 내용을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첼리스트가 그날 뭐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다가 이걸 다른 그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좀 숨기기 위해서 지어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부 제기가 됐어요. 저희들이 뭐 공개는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SNS 상에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문제를 제기했던 한 남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혹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논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간단하게 수사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국정조사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도 길었기 때문에 과연 진짜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막 노래 제목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좀 사실로 믿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 후에 나오는 정황들이나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뭐 당시에 그 특정된 주점을 가서 현장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뭐 이세창 전 총재가 그 당시에 휴대폰 기지국 뭐 그 내용들을 뭐 제출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차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술자리에 그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뭐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력이라면 얼마든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뭐 이 첼리스트와 뭐 전 남친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의 이야기까지 뭐 나오게 되는 것은 좀 과도한 좀 어떻게 보면 진행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 논란 자체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라면 또 진짜인 대로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허위라고 한다면 그 허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왜 이런 허위의 사실들을 얘기하게 됐는지를 또 추가로 조사하면 될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왜 만약에 허위였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를 둘러싸고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친구 첼리스트와 이 다른 제3의 남자를 지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오마이뉴스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또 기사를 썼어요.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윤 대통령 술자리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마이뉴스 기자에는 첼리스트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제3의 남자가 취재원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보를 했던 사람은 이 첼리스트와 이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지금은 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김병민 교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첼리스트가 A씨, 그리고 전 남친이 B씨, 그리고 시민 기자를 C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이 B씨가 공개하기 시작했을 때 A라고 하는 첼리스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가서 A씨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또 A씨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C씨 간의 관계 속에서 C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이기 때문에 글을 쭉 올려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B가 첼리스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에 대한 A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정식 기사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지고 문제가 커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이 내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을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까지 크게 커트릴 이유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김의겸 의원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김의겸 의원은 더 탐사랑 협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까지 녹취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최종적으로 완전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김의겸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런 일들 주장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EU 대사와의 이 이재명 대표 만난 상황을 브리핑하다가 이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난데스 대사가 자신의 말을 이 김의겸 대변인이 왜곡해서 전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27시간 만에 사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한번 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런 말 없었죠, 전혀. 네, 저희가 이해하는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은 하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제1야당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은 가짜 뉴스였죠.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아마 그 대변인께서도 직접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 대변인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외국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 이거 외교 참사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하여튼 외교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안보 관련 브리핑들의 진위 여부가 의심받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참 외교적 결례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본인이 그런 건 없었다, 사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의부 의원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EU 대사가 직접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외교 결례 정도가 아니라 외교 망사죠. 근데 정부에 의한 외교 망사가 아니라 야당에 의한 외교 망사고 또 직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청담동 국내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대변인만 한 게 아니라 또 언론인의 그런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는지, 그런데 왜 저것을 민주당 내에서 걸러내지 못하는지,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다른 일도 그렇고 그냥 일단 밀어붙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김의겸 의원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이 외교적으로는 특화된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외교 상대가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적 외교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 발언 의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발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국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외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나오게 되면 상대 외교적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프로토콜이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네. 여기서 매번 느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과로 끝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당이면 전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할 때 신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한 개인에게 벌어지다 보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신뢰가 떨어지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저걸 제가 볼 땐 김의겸 대변인이 일부러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없던 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한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김 대변인이 잘못 들었던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었던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G20 관련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for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예, 자,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요.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조를 과시를 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지소미아라는 정보 초기 단계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로 한미일 3국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회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일본 상공을 통해서도 또 미국을 향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탐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그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끄집어냈고요. 안보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에 관한 측면 속에서도 한미일 3국이 같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또 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여기에 한미일에 대한 또 반대되는 극부의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들도 함께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러시아 앞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내일 시진핑 주석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요. 이 한미일이 너무 뭉치면 이 상대 진영 반대쪽에서는 또 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하고는 또 중국하고는 가까운 사이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최근에 워낙 고조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한미일 간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던 거를 저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미국의 입장에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비롯해서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그런 그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아마 이 일종의 어떤 반사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도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는 어느 한쪽이 양지면 한쪽은 반드시 음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으로 볼 때 그쪽의 균열은 좀 약화시켜 가면서 균열을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좀
그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네. 뭐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50분간 진행을 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45분간, 이 예정보다 한 15분을 더 넘겨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가장 뭐 이렇게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한일, 한미, 한미일 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이번 성과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다자 회담의 그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바쁘지만은 실속 있는 어떤 결론을 어떤 나라도 그 유출해내기가 그렇게 분위기적으로 쉽지 않은데 네. 어찌됐든 지난 뉴욕에서의 그 한미, 한일 간의 회동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48초 회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3자 간의 어떤 그런 네. 그 안보 협력이라든지 예. 경제 협력의 토대는 상당히 강고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예. 수가 있고요. 중국 관련해 갖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 해갖고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명확한 그런 그 입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선을 그어야 될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미일의 강고한 안보 협력 속에서 그러나 선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선을 긋는 그런 외교는 그렇게 조금 자제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정상회담하고 이제 곧 돌아올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오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이 변호인이 압수물 분석 참관하고요.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 실장 소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호영호재하며 지냈고 이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각종 뇌물 등을 받거나 약속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도 이 형제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진상의 형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정 실장을 통해서 뭐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런 취지로 나온 변호사가 진술했다고 해요. 검찰이 이제 확보한 내용이니까. 자,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이제 좀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이제 큰 줄기는 결국 그 대장동 일당들이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 친분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이 대장동 이슈가 커져오면서 그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번복되거나 바뀌거나 또 이때는 저렇다가 또 저때는 저렇다가라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속에서도 좀 상충되는 진술들도 들어있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국을 입국하면서 이제 했던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10년을 뭐 찔러봤으나 씨알도 안 먹혔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다시 대장동 일당들이 유착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듯한 그런 진술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증명력 있게 증거로 작용을 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배당 이익이 수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사실, 그리고 1,82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을 일부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걸 또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제야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주장도 엇갈리고 있긴 한데 김병민 교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진상 실장이 갖고 있는 직급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정진상 실장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 측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인사고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난 다음 정진상 실장이 실제 구속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문제 속에서 사법처벌을 받게 되게 된다면 그 다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내용을 어디까지 관여하고 알았는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 속에서 가장 처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됐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얘기들일 텐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까이 지냈던 것 그리고 본인이 형이라고 불리면서 얘기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올라갔고 또 대장동 일당에 관련된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인지 그 이후로 기소가 될 것인지 그 뒤의 여부들의 바탕에 따라서 그 다음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정 실장도 어디 가서 돈 뭐 내놓으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었죠. 한번 보시죠. 제가 아는 이재명은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고 정책실장이고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의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김정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두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나오는 진술을 보면 너무 편차가 커요. 주사위 많은 사람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되게 매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1822억이라고 하는 확정도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자기들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진술이 나온 다음에 재판이 벌어져서 그 재판에서 증거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50억 클럽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8억 4,700만 원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 50억 클럽 중에 한 분인 박영수 특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계속 예를 들면 소위 그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유동규 남욱의 발언으로 매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소위 불법 정치자금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수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그 장본인이 박영수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공정한가? 우리 지금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서 검찰의 진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증거의 싸움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정 실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과거 자주 들렸다는 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이 향응, 접대, 뭐 돈 전달 상황 이런 걸 좀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황을 확보했다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접대했던 여러 가지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말에 따르면 뭐 수백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의 돈의 원천은 남욱 변호사인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런 것들은 그 주점 대표, 주점이 이제 뭐 성남시의 유흥주점,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 뭐 두 군데라고 하는데 그 대표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서 이런 것들도 상당한 주변 정황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